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그날 밤 피티고모댁의 저녁 식탁에는 요즘 어느 식탁이나 나오게 마련인 옥수수죽과 말린 완두콩이 나왔다. 스칼렛은 그것을 먹으면서 이번에 돈을 마련하게 되면 이 2가지 음식만은 절대로 그녀의 식탁에 올려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비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테라의 세금을 치르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돈을 그녀는 손에 넣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일 살인을 해야 한다면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그녀는 언젠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식당의 노란 램프불 밑에서 그녀는 거의 가망은 없지만 혹시 찰스의 가족들로부터 그녀가 필요한 돈을 꿀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다. 그래서 피티고모에게 재정 형편을 물어보았다. 그것은 어지간히 실례되는 질문이었으나 피티고모는 오래간만에 가족의 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실례되는 질문쯤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녀가 시골에 가지고 있었던 농장과 시내의 부동산과 현금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조리 없어져 버린 모양이었다. 적어도 오빠인 헨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헨리가 피티고모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 때문에 피티고모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 외에는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피티는 이 집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고 멜라니와 스칼렛의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헨리는 이 집의 세금을 내는 것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생활비로서 매달 얼마 정도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이지만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헨리는 자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세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일 거야. 가진 돈은 많지만 나한테는 많이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 스칼렛은 헨리 숙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찰스의 유산에 대해 적어보낸 몇 통의 숙부의 편지에 나타나 있었다. 이 노 변호사는 이 파괴 속에서 무엇인가 웨이드와 스칼렛에게 남겨주기 위해 이 집과 창고가 있었던 상공업지대의 토지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칼렛은 헨리 숙부가 커다란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녀 대신 이 집의 세금을 물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숙부님도 돈이 없을 거야 하고 스칼렛은 체념하듯 생각했다. 할 수 없지. 숙부님과 피티고모님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자. 그러면 결국은 레트만이 남게 된다. 역시 그에게 빌리는 도리밖에 없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두자. 그보다도 고모님이 레트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잘 구슬러서 내일 그를 이리로 초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피티고모의 두툼한 손을 잡아 자기의 2손 사이에 끼었다. 저 고모님, 구차스러운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무엇인가 좀 더 유쾌한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옛 친구들 소식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메리웨더 부인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리고 메이벨은요? 메이벨의 남편인 그 작은 크리올은 무사히 돌아왔다지요? 엘싱덱 사람들과 미드 선생 내외부는 어떻게 되셨어요? 피티고모는 화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가 돌아서 그 갓난아기 같은 천진스러운 얼굴은 이미 눈물로 떨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옛날 친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뭇 공포에 찬 어조로 르네 피카르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메리웨더 부인과 메이벨은 파이를 구워서 북군 병사들에게 팔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생각해보아라. 어떤 때는 20명도 넘는 북군 병사들이 메리웨더 댁 뒷뜰에 서서 파이가 구워지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단다. 지금은 르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헌 집마차를 몰고 날마다 북군 캠프에 가서 케이크며 파이며 비스킷을 팔고 있단다. 메리웨더 부인은 조금만 더 돈이 마련되면 상공업지대에 빵집을 차리겠다고 했단다. 나는 남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다. 만약 나 같으면 북군을 상대해서 장사를 할 바엔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겠다. 난 말이다. 북군 병사와 마주칠 때마다 아주 경멸하는 눈초리를 지어 보이고
될 수 있는 한 모욕하는 태도로 길 건너편으로 피하곤 한단다. 하지만 비라도 오는 날에는 그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란다. PT 고문은 남부 동맹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비록 신이 진흙투성이가 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희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스칼렛은 그렇게 추측했다. 미드 박사와 부인은 북군이 거리에 불을 질렀을 때 집을 잃었다. 게다가 필과 다하시가 전사했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지을 비용은 고사하고 그럴 기력마저도 없었다. 미드 부인은 이젠 다시 집 같은 것은 갖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아들이나 손자가 없는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쓸쓸해서 지금은 엘싱덱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엘싱덱에서는 그들이 집의 파괴된 부분을 수리하여 살고 있었다. 화이팅 부부도 마찬가지로 엘싱덱에 새들어 살고 있고 본넬 부인도 자기 집을 용케 북군 장교에게라도 세놓게 된다면 엘싱덱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살 수가 있어요? 하고 스칼렛은 소리쳤다. 엘싱 부인과 파니와 휴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엘싱 부인과 파니는 객실에서, 휴는 다락방에서 잔단다 하고 피티는 설명했다. 그녀는 친지들이 가정 내막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싫지만 말이다. 엘싱 부인은 그 사람들을 돈을 내는 손님이라고 부르고 있단다. 그렇지만 하고 피티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사람들 실제로는 하숙인밖에 더 되겠니? 엘싱 부인이 하숙을 치다니.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니고 뭐겠니? 아니에요. 썩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스칼렛은 간단하게 말했다. 전 작년 한 해 동안 테라에 공짜 하숙인 대신 하다못해 돈을 내는 손님이라도 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좋았을 거예요. 스칼렛, 어떻게 내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테라에 온 손님한테서 돈을 받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씨 고우신 내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깜짝 놀라시겠구나. 물론 엘싱 부인만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일 거야. 부인은 삭바느질을 하고 파니는 사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휴는 장작 행상을 해서 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살림이 되지 않는단다. 생각해보렴. 휴가 장작 행상을 해야만 하는 거야. 훌륭한 변호사가 되려던 그 애가 말이다. 우리가 아는 청년들이 형편없이 몰락해버린 것을 보면 나는 울음이 나온단다. 스칼렛은 구릿빛으로 빛나는 테라의 하늘 아래의 모카밭 일양을 생각하고 그 위에서 구부리고 일을 했을 때 얼마나 허리가 아팠던가를 생각했다. 그리고 서투르고 물집이 생긴 손에 삽자루를 쥐었을 때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휴나 엘싱이라고 해서 특별히 동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늙고 어리석은 PT 고문은 어쩌면 이다지도 세상 물정을 모른단 말인가. 파괴되고 망가진 속에서 살면서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니. 행상이 싫으면 어째서 그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지요? 혹시 애틀랜타에는 이미 변호사 일이 없어졌나요? 없어지기는커녕 변호사 일이라면 얼마든지 있단다. 요즘은 너나 없이 누군가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니까. 몽땅 타서 토지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소유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일으키는 건데 누구나가 다 빈털털이어서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휴는 행상을 하고 있는 거란다. 아참,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너한테 편지로 알렸던가? 파니 엘싱이 내일 밤에 결혼한다는 것을 말이다. 너도 물론 참석해야만 한다.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줄 알면 엘싱 부인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너를 초대할 거다. 그 옷 말고 갈아입을 다른 것을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만 조금 낡은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 따로 깨끗한 옷을 가지고 왔다고? 아이고, 그건 마침 잘 되었구나. 어찌됐든 이 시가 불타고 나서 애틀랜타에서 처음 있는 버젓한 결혼식이니까 말이다. 식이 끝나면 과자와 술도 나오고 댄스 파티도 있다지만 엘싱댁은 퍽 곤란한 처지인데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구나. 파니는 누구와 결혼하나요? 댈러스 맥쿨로어는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것으로 아는데 파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못 쓴다. 내가 불쌍한 찰스에게 대하듯이 누구나가 다 죽은 사람에게 충실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말이다. 가만히 있자. 그게 누구라더라? 나는 언제나 사람의 이름을 잘 잊어버려 탈이야. 톰이라든가 뭐라든가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단다. 나와 라그랑지 여학원에 함께 다니던 사이지. 그녀는 라그랑지의 톰린슨 댁 태생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가만히 있자. 퍼킨스였던가? 아니 파킨스였던가? 그래 파킨슨이다.
스파르타 출신인데 아주 훌륭한 가문이지.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파니가 어째서 그런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주정꾼인가요? 아니면 아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자지. 하지만 포탄으로 하반신을 다쳐서 다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 때문에 난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싫다만 그 때문에 두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게 돼버렸단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주 모양이 흉하지. 어쨌든 그리 보기 좋은 건 아니란다. 왜 그 애가 그런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생겼는지 나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단다. 하지만 처녀는 누군가와 결혼해야만 하는 거려. 그런 말이 어딨니? 하고 고모는 화를 냈다. 나 같은 사람은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머나 고모님을 두고 말한 건 아니에요. 고모님이 얼마나 평판이 좋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칼턴 노 판사가 고모님을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 저는 아이고 스칼렛 그만둬라. 그따위 늙은이 이야기는 하고 피티는 기분이 풀어졌는지 킥킥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파니도 평판이 좋은 아이니까 좀 더 나은 상대를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내게는 그 애가 그 톰 뭐라고 하는 사나이를 사랑한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아. 그 애가 전사한 댈러스 맥클루어를 잊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너와는 다르다. 너는 귀찮을 만큼 재혼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여전히 찰스에 대해 정절을 지키고 있지 않니? 난 늘 멜라니와 이야기했다만 모두들 너를 매정하고 남자를 호리는 계집이라고 말하지만 너만큼 찰스를 그렇게 충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다. 스칼렛은 이러한 어설픈 신임 따위는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교묘하게 피티 고모를 잘 조정하여 차례차례 친지들이 이야기를 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 레트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자마자 불쑥 그의 이야기를 묻는다는 것은 서투른 짓이다. 그런 짓을 하면 이 노부인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엉뚱하게 지레 짐작을 하게 될 것이다. 레트가 결혼을 거절한 뒤라면 피티가 어떤 의심을 품든지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피티 고모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운 듯이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공화당원들이 못된 짓만 하기 때문에 애틀랜타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이 하는 짓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흑인들이 머릿속에 공연한 환상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쪽 사람들은 흑인한테도 투표권을 준다고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니? 잘은 모르지만 그러고 보면 피터 하라범 쪽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공화당원들보다는 상식도 있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물론 교양이 있으니까 투표권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른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자 벌써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건방져졌단다. 그 중에는 아주 무리한 놈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뒤에는 안심하고 거리를 나다닐 수도 없구나. 대낮에도 점잖은 부인들을 인도에서 진창 속으로 떠밀어버리곤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신사가 있으면 당장 그 사람을 저지하고 그리고 아참 내가 버틀러 선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던가? 레트 버틀러가요? 뜻밖의 이야기였지만 스칼렛은 피티 고모가 생각해내준 덕분에 자기 쪽에서 먼저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게 된 것에 감사했다. 그래 그렇단다. 피티 고모는 너무나 흥분하여 뺨을 붉게 물들이며 등을 꼿꼿이 폈다. 그 사람은 흑인을 죽였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단다. 교수형을 받을지도 몰라. 버틀러 선장이 교수형을 받다니 생각해보렴. 잠깐 동안 스칼렛은 괴로운 듯이 가슴을 할딱거리면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가 당장에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는 뚱뚱한 노부인을 그저 망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직 증거는 확실치 않지만 백인 부인을 능욕한 흑인을 죽인 사람이 있다는구나. 요즘 되먹지 않은 흑인 놈들이 여러 놈 살해당했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은 몹시 당황해 있단다. 그래서 버틀러 선장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를 본보기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미드 박사가 말씀하시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그 남자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양키로서는 처음으로 한번 정직한 일을 하는 거라고 박사는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로선 그걸 잘 모르겠다. 버틀러 선장은 일주일쯤 전에 이리로 찾아와서 내게 아주 귀엽고 희한한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더구나. 그리고 내게 대해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포위전 때 너를 몹시 화나게 한 일이 있는데 아마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하더라. 얼마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될까요? 그거야 누가 알겠니. 어쩌면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갇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북군으로서는 죄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야. 누군가를 교수형에 처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PT 고모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왜냐하면 북부에서는 남부에서 일어난 비밀 결사로 큐클럭스단 KKK 때문에 무척 당황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시골에는 KKK 같은 것 없니? 아니 틀림없이 있을 거다. 있어도 애슐리가 너희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겠지. KKK 단원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구나. 단원은 밤만 되면 유령 같은 차림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도둑놈 같은 뜨내기 정상배나 되먹지 않은 흑인들을 습격한다. 그리고 위협을 해서 애틀랜타에서 물러가도록 충고하기도 하고 또 시키는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후려갈기기도 하고 그리고 고모는 한층 더 목소리를 낮추었다. 때로는 그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큐클럭스라고 쓴 카드를 붙여서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버려둔다더구나. 그래서 북군 측에서는 우라통이 터져서 누군가를 사형에 처하여 그 본보기를 삼으려는 거야. 그러나 휴 엘싱의 이야기로는 버틀러 선장이 돈 있는 데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양키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형은 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더구나. 북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어코 자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돈이라니요? 아니 몰랐었니? 내가 편지로 말하지 않았던가? 정말 너도 테라에 파묻혀 있었구나. 버틀러 선장이 좋은 말과 마차와 그리고 주머니에 돈을 잔뜩 가지고 이곳에 돌아왔을 때에는 온 시내가 애단밥석이었단다. 어찌됐든 우리들은 모두 다음 끼니마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생들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남부동맹을 깎아내리던 투기꾼은 그런 큰돈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들 너무 화가 났던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큰돈을 벌었는지 알고 싶어서 왁자지껄 했지만 그것을 맞대놓고 그에게 물어볼 용기는 아무도 없었단다. 나를 빼놓고는 말이다. 나는 물어보았지. 그러니까 그는 그저 웃으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고 말하더구나. 그 사람에게서 올바른 대답을 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너도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보나마나 그 사람은 밀수로 돈을 벌었겠죠 뭐. 물론 그걸로 벌었겠지. 그 중에 일부분은 말이다. 그런데 그런 건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액수에 비하면 마치 바가지 속의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거야. 누구나 북군들도 그 사람이 남부동맹의 금화 수백만 달러를 어딘가에 감춰두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란다. 수백만 달러? 금화로요? 그렇단다. 우리 남부동맹의 돈이 대체 어디로 가버렸겠니? 누군가가 가졌을 것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버틀러 선장은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야. 처음에 북군들은 데이비스 대통령이 리치먼드를 떠날 때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를 잡고 보니 거의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전쟁이 끝나고 보니 남부동맹의 재무성에는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니까. 모두들 밀수업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움켜쥐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금화로 수백만 달러. 그렇지만 어떡해. 버틀러 선장은 남부동맹을 위해 몇천 짝이나 되는 목화를 영국이나 낫소로 가지고 가서 팔지 않았니? 하고 피티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기 목화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목화까지도 말이다. 전쟁 동안 영국으로 수출된 목화가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지 너도 알지? 이쪽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었단다. 그 사람은 정부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 목화를 팔아 그 돈으로 무기를 사서 봉쇄를 뚫고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윽고 봉쇄가 삼엄해져서 무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거든. 목화대금이 100분의 1이란 돈도 무기를 살 수 없게 되었을 테니까 영국 은행에는 버틀러 선장이나 그 밖의 밀수업자들이 봉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작정으로 맡긴 돈이 아마도 수백만 달러는 되었을 거야. 그리고 설마 그 사람들이 남부동맹의 이름으로 예금했으리라고는 너라도 생각지 않을 거다. 모두 자기들의 이름으로 예금했으니 그것이 그대로 영국은행에 남아있을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종전 후에는 그런 소문만 쑥덕거리면서 밀수꾼들이 욕을 하고 있었으니 흑인 살해의 혐의로 버틀러 선장을 체포한 북군도 이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게지.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 감춰두었느냐고 버틀러 선장을 무던히 족친 모양이야. 우리 남부동맹의 돈은 지금은 모두 북부의 것이 됐기 때문이지. 적어도 북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버틀러 선장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티고 있는 거야. 미드 박사는 어찌됐든 그런 녀석은 교수형에 채워야 하며 그런 도둑질을 겸한 정상배들에게는 교수형도 과분할 정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왜 그러니? 얼굴빛이 이상하구나. 속이라도 불편해서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이니? 그 사람이 옛날에는 내 애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벌써 옛날에 내가 차버리지 않았니?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례한이고 그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니에요. 하고 스칼렛은 가까스로 말했다. 전 고모님이 메이콘으로 가시고 나서 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 사람과 싸우고 말았어요. 어디에? 그 사람은 어디에 있죠? 봉설 광장 옆 소방서에 있다고 하더구나. 소방서예요? 피티 고모는 기침을 해가며 웃었다. 그래 소방서에 있단다. 북군이 지금은 그곳을 위수 감옥으로 쓰고 있단다. 북군은 그 광장의 시청 주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을 감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버틀러 선장은 그곳에 갇혀 있어. 그리고 스칼렛, 나는 어제 버틀러 선장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말이다. 너는 그 사람이 언제나 얼마나 단정한 차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겠지? 정말 멋쟁이였지. 그런데 북군이 소방서에 쳐넣어두고 목욕을 시키지 않았대.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목욕탕에 보내달라고 조르자 할 수 없이 감옥에서 내놓기로 했다는 거야. 그곳 광장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긴 물탱크가 있는데 한 연대의 병사들 전부가 물도 갈지 않고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서 자 들어가 목욕을 해도 좋다고 했더니 그는 싫다. 북군의 때보다는 자기 자신의 남부의 때가 낫다면서. 스칼렛은 유쾌한 듯한 피티 고모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기는 했지만 얘기의 내용은 지금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 레트는 그녀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간 문제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다소 밝은 기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다급하게 필요했고 절박했으므로 그의 최후의 운명 따위는 마음에 둘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그녀 역시 미드 박사의 의견에는 거의 찬성이어서 교수형도 그에게는 과분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사나이든 한밤중에 양쪽 군사들 사이에 여인을 버려두고 이미 수명을 다한 정부의 대의를 위해 싸우러 가는 인간은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결혼해버리면 형이 집행된 다음에는 그 수백만 달러의 돈은 모조리 그녀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다. 만일 옥중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그가 석방되었을 때 결혼한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약속인들 상관이 있겠는가. 그가 교수형을 당하기만 하면 어떤 약속이라도 실행할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잠시 동안 그녀의 공상은 북부 정부의 친절한 배려에 의해 레트가 처형되고 자기가 미망인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자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금화로 수백만 달러. 그녀는 테라를 수리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몇 마일이고 모카를 심을 수 있다. 아름다운 옷도 만들 수가 있다.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다. 셀렌이나 캐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웨이드에게는 영양분이 많은 것을 먹여서 야윈 뺨을 살찌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한 옷을 입힐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교사도 둘 수 있고 나중에는 대학에도 보낼 수 있다. 가난한 농부처럼 배우지 못한 채 맨발로 자라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도 좋은 의사에게 맡길 수가 있고 애슐리에게도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주어야겠다. 혼자 떠들어대던 피티고모의 이야기가 갑자기 그쳤다. 뭐지 맘이? 하고 묻는 소리에 스칼렛은 꿈에서 깨나 문 어귀에 선 채 손을 앞치마 밑에 넣고 눈을 빛내고 있는 마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마미가 언제부터 거기에 와 있었으며 지금 이 이야기들을 얼마나 듣고 어느 정도로 관찰했을까 하고 의심했다. 마미의 늙은 눈은 그 광채로 보아 아무래도 모조리 알아버린 것 같았다. 스칼렛 아씨는 피로하신 것 같아요. 주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정말 피곤해요 하고 말하며 스칼렛은 일어나서 마미의 눈을 어린애처럼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피티 고모님. 저 내일은 고모님과 같이 방문을 가지 않고 좀 누워있어도 괜찮을까요?
방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게다가 내일 저녁에 있을 파니의 결혼식에는 꼭 가고 싶은데 감기가 심해지면 갈 수 없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하루 정도 누워있게 해주시는 것이 제게는 제일 고마운 대접이에요. 마미는 스칼렛의 손을 쥐어보았다.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듯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생각에서 오는 흥분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이 마치 얼음 같아요, 아씨. 어서 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땀이 나도록 사사플러스를 달인 차와 벽돌을 데워서 넣어드릴게요. 나도 참 어쩌면 그렇게도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하고 소리치더니 뚱뚱한 노처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녀의 팔을 어루만졌다. 수다만 떠느라고 내 생각을 못하다니. 내일 하루는 침대에서 푹 쉬거라. 누워있어도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내일은 내 곁에 있질 못하겠다. 내일은 본넬 부인 곁에 있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유행성 감기로 누워있거든. 그 집 요리사도 같은 병으로 누워있단다. 맘이 자네가 함께 와주길 아주 잘했어. 자네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가서 나를 좀 도와주게. 마미는 차가운 손과 얇은 신에 대해 투덜거리며 스칼렛을 재촉하여 어두운 층계를 올라갔다. 스칼렛은 고분고분하게 하자는 대로 했다. 그녀는 은근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마미의 의혹을 조금만 더 다른 데로 돌리고 아침에 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북군 감옥으로 가서 레트를 만날 수가 있다. 층계를 올라가노라니까 희미하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층계 중턱에 서서 그 소리가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포위전 당시 대포 소리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천둥 소리는 언제나 대포와 전쟁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은 갰다 흐렸다 하는 날씨였다. 세찬 바람이 태양의 얼굴을 스치며 빠르게 검은 구름을 달리게 하고 유리창문을 덜컹거리게 하여 집 주위에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던졌다. 스칼렛은 밤새 오던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갰으므로 짤막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젯밤에 자리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래서는 벨벳으로 만든 옷도 쇠모자도 형편없이 돼버리겠다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가끔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자 그녀는 한결 기운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피티고모와 마미와 피터 영감이 본넬 부인 댁으로 갈 때까지 초췌한 얼굴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것이 고통스러웠다. 이윽고 바깥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부엌에서 노래 부르는 쿠키 외에는 집안에 그녀만이 남게 되자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옷장에 걸어놓은 새 옷을 꺼냈다. 잠은 그녀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고 기운을 나게 했다. 마음 밑바닥의 차고 단단한 심연에서 그녀는 용기를 끌어냈다. 이제부터 사나이와 지혜를 겨룬다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뛰노는 것이 있었다. 특히 몇 달 동안이나 숱한 방해와 싸워온 지금 마침내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적수와 얼굴을 마주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긴장되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옷을 입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겨우 옷을 다 입자 화려한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피티고모의 방으로 달려가 긴 거울 앞에서 옷 매무실을 고쳐보았다. 닭의 깃털도 멋있게 느껴지고 암록색 벨벳 모자는 그녀의 눈에 거의 에메랄드 빛으로 화사한 광채를 주고 있었다. 옷도 호화스럽고 우아하며 게다가 기품이 있어 더할 나위 없었다. 또다시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다니 그녀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비치자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충동적으로 몸을 굽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입을 맞추고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었다. 그녀는 엘렌의 낡은 페이즐리 쇼를 걸쳐보았으나 그 낡아 빠진 빛깔은 암록색 옷과 어울리지 않고 어쩐지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피티고모의 옷장을 열어 검은 빛의 고급 나사 외투를 꺼내 입었다. 그것은 얄팍한 가을 외투로 피티가 일요일에만 입고 아끼는 것이었다. 다음에 그녀는 테라에서 가져온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구멍이 뚫린 귀에다 걸고 그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귀걸이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내어 그녀를 매우 만족시켰다. 그녀는 레트와 만나면 잊지 말고 가끔 고개를 흔들이라 마음먹었다.
흔들리는 귀걸이는 언제나 사나이의 눈을 끌며 여자에게 생기발랄한 멋을 주는 것이다. 피티 고모가 오늘 그 퉁퉁한 손에 하나밖에 없는 장갑을 끼고 나간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여자는 장갑이 없으면 진짜 귀부인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스칼렛은 애틀랜타를 떠난 뒤로 장갑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테라에서의 오랜 동안의 심한 노동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만들어서 인사로라도 아름답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피티 고모의 작은 바다표범 머프를 집어들어 그 속에 손을 감추기로 했다. 이제야 단정하고 아름다운 매무새의 마지막 손질이 끝났다. 그녀는 느꼈다. 이러한 그녀를 본다면 누구라도 그 어깨 위에 빈공과 궁핍이 지워져 있다고는 생각지 못할 것이다. 버틀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저 살뜰한 정의로 찾아와 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녀는 발끝으로 걸어 2층에서 내려와 쿠키가 무심히 부엌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틈을 타서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을 피해 부랴부랴 베이커가로 내려와 아이비가의 타버린 집 앞에 남아있는 노두돌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마차나 집마차가 지나가면 태워달라고 할 생각으로 기다렸다. 태양은 흐르는 구름 뒤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며 가끔 부드러운 빛으로 길을 비추어 주었으나 조금도 따뜻하지는 않았고 바람이 펜탈레스 레이스를 펄럭이게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추워서 그녀는 피티 고모의 얇은 외투에 쌓여 초조해하며 몸을 떨었다.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 북군 병영까지 먼 길을 걸어갈 생각으로 발을 옮겨놓는데 한 대의 포장마차가 나타났다. 비바람에 시달린 얼굴에 갈색의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쓰고 입술에 코담배 가루를 잔뜩 묻힌 노파가 다 늙어빠진 노새를 몰고 있었다. 노파도 시청 쪽으로 가는 참이어서 마지못해 스칼렛을 태워주었다. 분명히 노파는 스칼렛의 옷이며 모자며 머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나를 굴러먹는 계집으로 아는구나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지도 모르지. 마침내 광장에 닿자 우뚝 솟은 시청의 희고 둥근 지붕이 보였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차에서 내려 그 시골 노파에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홍조를 떼게 하려고 볼을 꼬집고 아플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모자를 고쳐 쓰고 머리를 매만지며 광장을 훑어보았다. 붉은 벽돌로 된 2층 건물인 시청은 도시의 화재로부터 벗어나긴 했으나 잿빛 하늘 아래에서 초라하고 어설퍼 보였다. 시청을 중심으로 그 건물 주위의 광장에는 빈틈없이 그을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막사가 열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북군 병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본 스칼렛은 문득 그들을 보고 있는 사이에 다소 용기가 꺾이는 것 같았다. 이 적의 진영 속에서 어떻게 레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소방서 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아치형의 문이 닫혀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빗장마저 질려 있었는데 유병이 건물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레트는 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군 병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그들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녀는 어깨를 치켜 올렸다. 한 사람이 북군 병사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기가 같은 북군 병사와 이야기하는 것쯤을 가지고 무얼 그리 두려워할 것인가? 그녀는 위태로운 걸음으로 디딤돌을 디디며 진흙탕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바람을 막기 위해 파란 외투의 단추를 꼭꼭 채운 한 위병이 누구냐고 소리칠 때까지 거침없이 걸어갔다. 무슨 볼일이십니까, 부인? 그 목소리는 귀에 익지 않은 중서부 지방의 사투리였으나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면회하러 왔는데요. 죄수예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위병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대답했다. 면회를 온 사람에 대해서 여간 까다로워야죠. 게다가 그는 말을 중단하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이것 참 부인, 울지 마십시오. 저쪽 위병 본부로 가서 사관에게 부탁해보세요. 틀림없이 만나게 해줄 겁니다. 처음부터 울 작정은 아니었으므로 스칼렛은 그에게 미소를 던졌다. 그러자 그는 자기 순회 구역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른 위병 쪽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보 계필, 이리 좀 와봐. 파란 외투 속까지 악한같이 거무스름한 굴에 나루신한 몸집이 큰 또 다른 위병이 진창길을 건너 이쪽으로 다가왔다.
이 부인을 본부로 안내해주게. 스칼렛은 인사를 하고 그 위병을 따라갔다. 이 디딤돌에 발목을 삐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하며 위병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지늘기 묻지 않게 스커트를 조금 드는 편이 좋을 거예요. 구레나루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역시 콧소리이긴 했으나 친절하고 기분 좋은 소리로 들렸다. 그녀의 팔을 잡아준 손도 억세고 예의가 있었다. 어머, 북군도 아주 나쁜 놈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부인들이 외출하기에는 좀 추운 날씨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멀리서 오셨습니까? 네, 시 저쪽 변두리에서 왔어요 하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호의를 기쁘게 생각하며 그녀는 대답했다. 오늘은 부인들께서 외출할 만한 날씨가 못 됩니다 하고 그는 나무라듯이 말했다. 유행성 감기가 쫙 퍼져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위병 본부입니다. 아니 부인, 왜 그러십니까? 이 건물이 당신들의 본부예요? 스칼렛은 광장을 향해 세워진 아름다운 옛날 그대로의 건물을 보자 그만 울고 싶어졌다. 그녀는 전쟁 중에 이 건물 안에서 열렸던 파티에 몇 번이나 참석했었다. 그 무렵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지붕 위에 커다란 북부 연방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거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보아도 모를 겁니다. 자, 어서 들어가시지요, 부인. 그리고 대위님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부서진 흰 난간을 손으로 쓸면서 계속 계단을 올라가 정면에 있는 문을 밀었다. 거실은 굴속처럼 어둡고 침침했다. 한 위병이 떨면서 좋은 시절에는 식당이었던 방의 문에 기대서서 지키고 있었다. 대위님을 뵈러 왔는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가 문을 밀어주었으므로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당황하고 흥분하여 심장이 마구 뛰고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 방 안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가죽붙이, 젖은 모직물의 군복과 목욕하지 않은 몸뚱이가 풍겨내는 냄새 따위가 뒤섞여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벽지가 떨어진 벽과 못에 걸린 파란 외투, 쭉 걸려있는 가장자리가 부드러운 군모, 한창 타오르는 불, 서류가 흩어져 있는 긴 책상, 금단추를 단 파란 군복의 사관패들이 그녀에게 혼란한 인상을 주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 북군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태연하게 보여야 한다. 대위님이신가요? 대위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하고 우도새 단추를 끌어놓은 뚱뚱한 사나이가 대답했다. 저 수감 중인 레트 버틀러 선장을 만나고 싶은데요. 또 버틀러요? 그 사내는 인기가 대단하군 하고 대위는 씹고 있던 담배를 입에서 꺼내며 웃었다. 당신은 친척이십니까, 부인? 네, 그 사람의 누이동생입니다. 그는 또 웃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은 누이동생을 가지고 있군요. 어제도 한 사람이 찾아왔었는데. 스칼렛은 얼굴을 붉혔다. 레트와 관계가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틀림없이 그 와틀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북군들은 그녀마저 그런 여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약이 올랐다. 비록 테라를 위해서일지라도 이제 잠시라도 더 여기서 그런 모욕을 견뎌낼 수는 없었다. 화가 난 스칼렛이 문이 있는 대로 되돌아가 손잡이에 손을 대자 재빨리 한 사관이 그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말쑥하게 수염을 깎은 젊은 사관으로 쾌활하고 친절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부인. 이 불 옆에 앉으시지요. 따뜻합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주선을 해보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버틀러 씨는 어제 찾아온 여자분에게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만. 그녀는 권하는 의자로 가 앉으며 멋쩍어 하는 듯한 좀 전의 그 뚱뚱한 대위를 흘겨보며 이름을 대주었다. 친절한 젊은 사관은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책상 저쪽의 끝머리에 모여 앉아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류를 뒤적이기도 했다. 그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그녀는 발을 난로 쪽으로 뻗었다. 그제야 비로소 두 발이 몹시 언 것을 알고 구멍이 뚫린 덧신 바닥에 두꺼운 종이를 깔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났다. 스칼렛은 레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쳐 들어옴과 동시에
모자도 쓰지 않고 긴 망토를 아무렇게나 어깨에 걸친 레트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추레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몰골이었지만 어쩐지 명랑해 보였고 검은 눈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 기쁜 듯이 빛났다. 스칼렛!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자극적이고 생명력이 있으며 정열적인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얼른 몸을 굽혀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콧수염이 그녀의 뺨을 간지럽혔다.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리려는 그녀의 몸짓을 느낀 그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고 귀여운 내 누이야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애무에 꼼짝 못하는 것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그녀를 굽어보며 싱긋이 웃었다. 이렇게까지 끌려들고 보니 그녀도 마주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악당이다.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뚱뚱한 데이비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쾌활한 눈의 사관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로군. 그는 소방서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네도 명령은 알고 있을 텐데 그래. 제발 그렇게 빈정거리지 말게 헨리. 그런 헛간 같은 데에서는 부인들은 얼어 죽고 말 거야. 아, 알았어. 자네 책임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레트는 여전히 스칼렛의 어깨를 잡은 채 그들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 누이 동생은 나의 탈옥을 덮기 위해 톱도 줄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웃었다. 웃는 틈에 그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나 그녀는 이제부터 북군 장교가 6명이나 있는 앞에서 레트와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는 감시의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죄수란 말인가? 그런 그녀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고 친절한 젊은 사관은 한쪽 문을 밀어젖혔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하는 두 병사에게 낮은 소리로 짤막하게 뭐라고 명령했다. 두 병사는 총을 들고 문을 닫은 다음 거실 쪽으로 나갔다. 어색하면 이 당직실에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젊은 대위가 말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 바로 밖에는 부하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겠지, 스칼렛. 하고 레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는 스칼렛의 팔을 잡아 일으켜 더러운 당직실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그 방이 좁고 침침하고 별로 따뜻하지 못하며 파손된 벽에 글씨를 쓴 종이가 핀으로 꽂혀있고 털이 아직 붙어있는 쇠가죽을 깐 의자가 있었던 것밖에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단둘이 남게 되자 냉큼 그녀 곁으로 다가와서 그녀의 위로 몸을 굽혔다. 그녀는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을 알고 얼른 머리를 돌렸으나 그러면서도 눈꼬리로 자극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금 정말로 키스하면 안 되겠소? 이마에라면 착한 오빠처럼 하고 그녀는 깜찍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사양하겠소. 보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하지. 그의 눈은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며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데 나를 만나러 와주다니 정말 당신은 친절하군요, 스칼렛. 내가 감금된 뒤로 존경하는 시민으로서 나를 찾아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감옥에 있으면 친구가 그리워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 애틀랜타로 왔소? 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주었군요. 그건 친절 이상인데. 그는 그녀를 굽어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정직하게 기쁨을 나타내는 표정을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스칼렛은 이젠 됐구나 싶어 두근거리는 가슴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도 멋쩍은 듯이 고개를 숙였다. 물론 전 곧장 이리로 온 거예요. 피트 고모님께 어젯밤에 당신 얘기를 듣고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간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레트, 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어째서요, 스칼렛?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떨리고 있었다.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그녀가 잘 알고 있는 회의적인 표정도 없거니와 조롱하는 듯한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노골적인 시선에 이번에는 정말로 당황하여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사태는 그녀가 바라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가고 있었다.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된다다 그런 말까지 듣다니 감옥에 갇힌 보람이 있군요. 당신의 이름을 대었을 때 나는 정말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소. 라프앤디 레드 근처의 큰 길에서 그날 밤 내가 취했던 애국적인 행동을 당신이 용서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찾아준 거요. 용서해 준 걸로 해석해도 괜찮겠소?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녀는 격렬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노여움을 억누르고 머리를 저으며 귀걸이를 흔들어댔다. 아니에요.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녀는 토라진 듯이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이것 참, 또 다른 희망이 깨어졌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프랭클린에서는 눈 속에서 맨발로 싸운 데다 당신이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지독한 이질에 걸려 죽을 뻔했다는데도 난 당신이 죽을 뻔한 이야기 같은 건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직도 토라져 있기는 했으나 치켜 올라간 눈꼬리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금도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당신이 미워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버려두고 가다니. 하지만 당신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소.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나의 확신이 틀림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사히 테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앞길을 방해하는 북군 병사가 있으면 하느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요. 레트,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지요? 남군이 질 것이 확실한 마지막 순간에 군대에 들어가다니. 게다가 당신은 그때까지 전쟁에 나가 전사하는 사람들을 멍청이라고 몰아세웠잖아요. 스칼렛, 그 말만은 하지 말아줘요.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 어머, 내게 그런 짓을 한 걸 당신이 부끄럽게 여긴다니 나도 기뻐요. 그건 오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을 버려둔 데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소. 하지만 군에 참가한 일에 대해서는 에나멜 장화를 신고 흰 린네르 와이셔츠를 입고 결투용 권총 2자루만으로 무장한 채 군대에 참가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화가 다 닳아 차가운 눈 속을 몇 마일이고 걸은 일을 생각하면 게다가 외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왜 내가 도망가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겠소.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미쳤던 거요. 피의 유전이겠지요. 남부 사람들이란 을에 상실된 대의를 참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유 같은 건 아무래도 좋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걸로 충분하니까. 용서 못해요. 나는 당신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 비열한 사람이란 말을 귀여운 사람이라는 말로 들어도 좋을 만큼 애정을 담아 말했다.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요. 당신은 나를 용서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가 단지 자선사업으로 북군 유병에게 죄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감히 부탁했겠습니까? 게다가 벨벳이니 깃털 장식이니 바다 표범이 머피 따위로 모양을 내고서 말이오. 스칼렛, 정말 당신은 아름답소. 당신이 누더기나 상복을 입지 않은 것을 나는 하느님께 감사하오. 촌스럽게 낡은 옷을 입거나 언제까지나 크레이프 상복을 입는 여자를 난 제일 싫어하오. 당신은 마치 루이드 라페의 여자같이 보이오. 자, 한 바퀴 돌아 내게 보여주오. 역시 그는 그 옷을 발견했던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레트다운 일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웃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발끝으로 빙그르르 한 바퀴 돌며 스커트 자락을 흔들어 레이스로 선을 두른 펜탈렛을 살짝 드러내 보였다. 그의 검은 눈은 단번에 그녀의 모자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보고 말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녀를 오싹하게 하는 그 염치 없는 사람을 발가벗겨 놓고 보는 것 같은 뻔뻔스러운 눈길이었다. 당신은 굉장히 경기가 좋아 보이는군요. 그리고 옷차림도 아주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집어삼키고 싶을 정도요. 만일 방 밖에 북군 병사만 없다면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앉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처럼 버릇없이 굴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후회하는 체하며 자기의 뺨을 문질렀다. 솔직히 말해서 스칼렛, 당신도 다소 그날 밤은 멋대로 행동했다고 생각되지 않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애썼는지 생각해봐요. 목숨을 걸고 말을 훔치기 위해서. 게다가 그런 말을,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의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왔던 것이오. 그런데 내 노고는 무엇으로 보답되었던가? 지독한 욕설을 듣고 얼굴에 너무나 따끔한 따귀를 얻어맞은 것밖에 더 있소. 그녀는 앉았다. 이야기가 어쩐지 그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토록 살뜰하고 그녀가 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비뚤어지고 심술궂은 악당이 아니라 거의 보통 사람과 같다고 생각되었었다. 당신은 언제나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는 꼭 보수를 바라나요? 그야 물론이요. 나는 당신도 알다시피 이기심 덩어리요. 나는 내가 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가를 기대하고 있어.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가볍게 마음속으로 오한을 느꼈으나 기운을 차려 다시금 귀걸이를 흔들어 올렸다.
어머, 당신은 실제로 그런 나쁜 분은 결코 아니에요, 레트. 당신은 나쁜 사람인 체 하기를 좋아하는군요. 아니 이거 당신 변했군요. 하고 그는 웃었다. 무엇이 당신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을까요? 나는 PT 아주머니에게서 당신 소식을 늘 듣고 있었지만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여자답게 상냥해졌다는 말을 조금도 비치지 않았소. 어디 좀 더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스칼렛. 나와 헤어진 뒤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소? 늘 그렇듯이 그를 만나면 생겨나는 우라와 적개심이 가슴속에 들끓어 뭐라고 몹쓸 소리를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대신에 미소를 지었으므로 볼에 보조개가 팼다. 그가 그녀 곁으로 의자를 끌어붙이자 그녀는 몸을 내밀어 무의식 중에 그의 팔에 살그머니 자기 손을 얹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테라도 요즘은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물론 샤만군이 지나간 직후에는 아주 형편없었지만 뭐니뭐니 해도 집이 타지 않았고 흑인들이 가축을 늪지대로 몰아내 주었기 때문에 여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상당한 수확이 있었어요. 솜이 20짝이나 나왔어요. 테라의 생산 능력으로 보아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농장의 일손이 모자랐으니까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내년엔 좀 더 생산을 올려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레트, 요즘 시골 생활은 정말 따분해요. 생각해보세요. 무도회도 없고 바베큐 모임도 없고 모두 한다는 이야기란 을의 불경기에 대한 것뿐이니까요. 정말 실증나 죽겠어요. 끝내 지난주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지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여행이라도 해서 기분 전환을 하면 좋을 거라고 하시기에 옷이라도 좀 장만할 생각으로 애틀랜타로 오게 됐어요. 이제부터 찰스턴에 계신 이모님을 찾아갈 작정이에요. 다시 무도회에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뻐요. 어머나, 이렇게 말이 술술 잘 나오다니 하고 생각하자 그녀는 사뭇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그다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절대로 가난하지는 않다고 레트가 생각하게끔 됐을 것이다. 무도복을 입으면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당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좀 다루기가 까다롭지만 당신이 방문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을 청년들에게 실증이 나서 먼 곳에서 새로운 상대를 찾아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칼렛은 레트가 지난 몇 달을 해외에서 보내고 극히 최근에 애틀랜타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시골 청년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누더기를 입고 초조해하는 퐁텐가의 청년도 가난에 쪼들린 멀로가의 형제도 존스보로와 페이에트빌의 젊은이들도 모두 밭을 갈고 통나무를 쪼개고 늙은 가축의 병 시중들기에 바빠서 무도회니 즐거운 이성과의 교제니 하는 따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을 밀어젖히고 정말 잘 알아맞혔다는 듯이 짐짓 소리 없이 웃어 보였다. 그리고 어머나 아무리 하고 부인하듯이 말했다. 당신은 박정한 사람이요, 스칼렛. 하기야 그것이 당신의 매력의 일부이겠지만도 하고 그는 한쪽 입가를 아래로 일그러뜨리며 늘 하는 식으로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이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법률이 허락하는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것에 길이 들어 꽤 신경이 무뎌진 나조차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 나는 가끔 이상스럽게 생각했지. 당신보다 아름답고 당신보다 확실히 영리하고 도덕적으로도 당신 이상으로 정직하고 친절한 여성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디에 이렇게까지 당신을 생각해 하는 특색이 있는 거냐고 말이오. 어쨌든 나는 늘 당신을 생각했소. 남부가 항복한 뒤 몇 달 동안 프랑스와 영국에 가 있으면서 당신을 만나는 일도 없고 당신이 소문을 듣지도 못하며 아름다운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유쾌한 나날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을 때도 나는 늘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고 궁금해했소. 그녀보다도 아름답고 영리하고 친절한 여자가 달리 있다는 말에 그녀는 약간 분개했으나 그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매력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한 데 대한 기쁨으로 그런 노여움은 한순간에 불꽃으로 사라졌다. 역시 이 사람은 그녀를 잊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일은 쉽다. 게다가 오늘이 그의 태도는 매우 훌륭하다. 이런 경우에 신사라면 이렇게 하리라는 바로 그런 태도이다. 자, 이번에는 그녀 쪽에서 화제를 그에게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그녀도 또한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비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그녀는 살며시 그의 팔을 죄며 다시금 보조개를 지었다. 어쩌면 레트, 당신은 나 같은 시골 여자를 무엇 때문에 놀리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나를 내버리시고 간 뒤로
당신이 나 같은 건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프랑스나 영국 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나를 생각했다니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요. 하지만 나는 멀리 여기까지 당신이 내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오, 레트. 나는 당신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난 당신이 어떻게 될까봐 몹시 불안스러웠어요. 이런 무서운 곳에서 언제쯤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재빨리 그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갠 후 그것을 자기의 팔에 꽉 갖다 대었다. 당신의 그런 걱정은 당신의 신용을 높이는 거요. 언제 나가게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소. 아마도 그들이 좀 더 밧줄을 길게 늦춰줄 때가 되겠지. 밧줄이라뇨? 그렇소. 아마도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거머쥐고 여기서 나가게 될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 설마 그들은 정말로 당신을 교수형에 처할 작정은 아니겠지요? 좀 더 내게 불리한 증거를 잡게 되면 그렇게 할 거요. 어쩌면 레트 하고 외치며 그녀는 손을 가슴에다 댔다. 가엾다고 생각해 주는 거요? 만약 진정으로 슬퍼해 준다면 내 유언장에 당신의 이름을 써놓겠소. 그의 검은 눈은 그녀를 보며 거리낌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유언장. 그녀는 눈치채일 것이 두려워 얼른 눈을 내리깔았으나 이미 늦었는지 그의 눈이 돌연 호기심으로 번득였다. 북극 녀석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나는 굉장한 유언장을 만들게 될 거요. 내 재산에 대해서 현재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매일 나는 이곳저곳으로 각각 다른 조사위원회에 끌려나가 터무니없는 질문을 받고 있소. 내가 그 신화적인 남부 동맹의 금화를 훔쳐서 달아났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모양이요.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당치도 않은 유도신문이군. 당신도 남부동맹이 금화를 만드는 대신 인쇄기만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돈을 버셨어요? 투기로? 피티 고모님이 이야기로는 정말 솜씨 있는 질문이군요. 쳇, 이런 남자는 저주보다 싸다. 물론 그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흥분하여 더 이상 상냥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레트, 나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니힐 데스페란둠. 실망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모토요. 무슨 뜻이죠? 아마도 라는 뜻이죠. 나의 아름다운 무식쟁이.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검은 속눈썹을 깜빡거렸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깜빡거리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은 빈틈이 없으니까 그들 마음대로 교수형을 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을 골탕 먹이고 여기에서 나갈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를 나오면, 내가 여기를 나가면? 하고 그는 더욱 몸을 가까이 붙이며 상냥하게 물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고 그녀는 난처한 듯이 교태를 지으며 볼을 붉혀 보였다. 아까부터 숨가쁜 생각으로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있었으므로 볼을 붉히는 정도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었다. 레트, 나는 정말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밤 당신에게 한 말을 라프앤드 레디에서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게다가 당신은 너무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그의 갈색 손이 힘차게 그녀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난 그때 절대로 당신을 용서치 않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티 고모님이 어제 당신이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기에 갑자기 나는 그녀는 애타는 심정을 눈길에 담아 힐끗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괴로움을 그녀는 눈 속에 담았다. 오, 레트, 당신이 교수형에 처해진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그의 눈에 일렁거리는 격렬한 빛을 감당해내지 못하며 다시 깜빡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흥분과 놀라움의 폭풍 속에서 당장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쩌면 우는 편이 좋을지도 몰랐다. 그 편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오, 스칼렛, 당신은 설마. 그리고 그녀의 손을 포갠 손에 힘을 주어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는 눈물을 짜내려고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얼굴을 약간 위로 젖혀 그가 키스하기 쉽도록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이제 곧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로 다가올 것이다.
문득 그녀는 그날 밤에 그의 격렬하고도 집요했던 입술을 생생하게 기억해내자 몸이 축 늘어지고 정신이 아물거렸다. 그러나 그는 키스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실망의 마음이 움직여 실눈을 뜨고 그를 살짝 보았다. 그의 검은 머리는 그녀의 두 손 위에 숙여져 있었는데 보고 있노라니 한쪽 손을 들어 올려 그것에 입 맞추고 다음에 다른 손을 잡더니 잠시 그것을 자기 볼에 대었다. 거친 애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정다운 마치 애인에게 하는 것 같은 행동에 그녀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으나 수그리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그가 갑자기 얼굴을 쳐들어 이쪽 표정을 읽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얼른 시선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물결치고 있는 승리의 감정이 똑똑히 그녀의 눈에 나타나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결혼해달라고 말해올 것임에 틀림없었다. 적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리라. 그때에는 그녀가 속눈썹 사이로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그는 그녀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에다 입을 맞추고는 재빨리 숨을 들이켰다. 시선을 떨어뜨려 그녀도 자기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최근 1년 동안 자세히 자기의 손을 들여다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낯선 사람의 손이었고 스칼렛 오하라의 부드럽고 흰 오목우물 잎엔 고운 손은 아니었다. 그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갈색으로 그을어 주근깨가 잔뜩 돋아나 있었다. 손톱은 갈라져서 보기 흉했고 손바닥의 부드러운 살에는 못이 박혔으며 엄지손가락에는 거의 나아가는 물집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지난날 끓는 기름이 튀어 생긴 붉은 흉터가 보기 싫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만 손바닥을 오므리고 말았다. 그는 아직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의 표정을 살필 수가 없었다. 그는 잔인하게 그녀의 오므린 손을 억지로 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손을 끌어다가 두 손을 나란히 놓고 잠자코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나를 보아요. 마침내 그는 얼굴을 들고 말했다. 무척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얌전하지 않은 표정을 집어치우시오. 마지못해 그녀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항과 낭패의 빛이 서려 있었다. 레트는 검은 눈썹을 곤두세우고 눈을 번득였다. 그래, 당신은 테라에서 더 바랄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요? 방문 여행을 다닐 만큼 모카로 돈을 장만했다는 거요? 이 손으로 무얼 했소? 밭이라도 갈았단 말이오? 손을 오므리려고 했으나 그는 꽉 쥐고 놓지 않으며 엄지손가락으로 굳은 살을 만지고 있었다. 이것은 숙녀의 손이 아니오 하고 말하며 그는 그것을 그녀의 무릎 위에 내동댕이 쳤다. 오, 닥쳐요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감정대로 말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그 순간 몹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하고 그녀는 몹시 후회했다. 피티고모의 장갑을 빌리거나 훔쳤으면 됐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손이 이토록 보기 흉하게 변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물론 그가 알아채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그녀는 기어코 제정신을 잃고 말았다. 모든 것은 허사가 되었다. 아, 마침내 그가 사랑을 고백하려던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신 손이 어떻든 분명히 내가 알 바는 아니지 하고 레트는 쌀쌀하게 말하며 아무렇게나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의 얼굴은 조용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그를 다루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 실패 속에서 승리를 잡을 생각이라면 매우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얌전하게 참아야 한다. 아마 그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인다면. 내 가엾은 손을 내동댕이 치다니 당신은 정말 매정한 사람이군요. 지난주일 장갑도 안 끼고 멀리까지 말을 달렸더니 아주 손을 망쳐버렸어요. 말을 달려요? 말을 달리다니 이거 놀랐는 거려? 하고 그는 여전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 손으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요. 마치 흑인 노예처럼 노동하고 있었던 거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소? 그건 그렇다 치고 무엇 때문에 당신은 테라는 만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느니 하며 거짓말을 하는 거요? 이봐요, 레트. 자, 진실을 말하기로 합시다. 당신이 여기를 방문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요? 나도 깜빡 당신의 미끼에 걸려들어 이건 어느 정도 내게 생각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나를 딱하게 여기고 있는 거로구나 하고 하마터면 속을 뻔했으니. 가엾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니요.
가엾게 생각하고 있지 않소. 내 목에 을가미가 씌워져 하늘보다 더 높이 매달린다 해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요. 극심한 노동이 당신 손에 써놓은 것처럼 당신 얼굴에는 똑똑히 그렇게 씌어 있어. 무엇인가 내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요. 연극 비슷한 것을 해가면서까지 손에 넣고 싶을 정도로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요. 왜 처음부터 털어놓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하지 않았소? 그렇게 하는 편이 그것을 손에 넣는데 훨씬 상책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부인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단 한 가지 미덕은 솔직, 그것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거다 하고 점찍은 손님을 상대하는 매춘부처럼 귀고리를 흔들어 보인다, 토라져 보인다, 지붕거려 보인다 했으니 말이오. 매춘부라는 말을 입 밖에 낼 때에도 그는 별로 소리를 크게 내거나 말투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채찍처럼 스칼렛의 마음을 때렸다. 그리고 그에게 결혼 신청을 하게끔 하려던 야망이 어이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절망과 더불어 깨달았다. 만일 그가 다른 남자들처럼 노여움과 상처 입은 허영심에서 고함을 친다든가 그녀를 면박하는 거라면 달리 다루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의 죽음과도 같은 고요는 그녀를 위협하고 이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죄수이며 저쪽 방에서는 북군 병사가 대기하고는 있었지만 이 레트 버틀러라는 사나이는 일단 충돌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대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내 기억력에 금이 간 모양이지. 당신이란 인간은 나와 마찬가지로 공리적인 동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냈어야 했었소. 자, 말해보시오. 대관절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어, 해밀턴 부인? 설마 내가 결혼 신청이라도 할 걸로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오산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할 만한 인품의 인간은 아니라고 가끔 말씀드렸을 텐데 잊으셨던가요? 그래도 그녀가 잠자코 있자 그는 갑자기 거칠게 소리질렀다. 잊지는 않았겠지요? 대답하시오. 잊지 않았어요. 하고 그녀는 참담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엄청난 도박사요, 스칼렛. 하고 그는 비웃었다. 내가 감옥에서 여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당신을 보면 마치 송어가 벌레에게 달려들듯이 당신에게 달려들리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운명의 저울대를 걸어보았던 모양이군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고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며 스칼렛은 생각했다. 만일 이 손만 거칠어지지 않았더라면. 자, 이제는 당신이 찾아온 까닭만 빼놓고 그 나머지는 대체로 진실이 파악되었소. 왜 당신은 나를 결혼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는지 바른대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소? 그의 목소리는 은근하고 거의 조롱하는 투였으므로 그녀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아직 한 가닥 희망은 없지도 않았다. 물론 결혼의 희망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만 실망을 하면서도 그녀는 기뻐했다. 이 다루기 힘든 사나이에게는 무엇인가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결혼하는 것이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만일 영리하게 굴어서 그의 동정과 추억을 자극시키면 어쩌면 돈 많은 꿀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녀는 얼굴에 화해를 청하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오, 레트.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울 수가 있어요. 당신이 친절하기만 해준다면. 나는 친절한 것 이상으로 더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레트, 옛 친구의 정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마침내 손가죽이 딱딱한 숙녀께서 진실의 사명을 말씀하기 시작하셨군요. 아무래도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제25장 36절. 하는 역할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배역이 아닌데 하고 이상하다 싶었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돈이요? 이 노골적인 질문으로 문제를 슬그머니 돌려 감상적으로 몰고 가려던 그녀의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심술 부리시면 싫어요, 레트. 하고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다. 나 돈이 필요해요. 300달러쯤 빌려줄 수 있어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으셨군. 사랑을 속삭이며 돈을 생각한다. 그야말로 여성의 전형이요. 그 돈은 꼭 필요하오? 네. 아니요. 꼭이랄 것까진 없지만 그래도 쓸 것은 있어요. 300달러. 꽤 큰 돈이요.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 거요? 테라에 세금을 낼 거예요. 그래서 돈을 꾸고 싶다는 거로군요. 좋아요. 당신이 사무적으로 된 이상은 나도 사무적으로 나가지요. 어떤 담보를 내놓으시겠소? 어떤 무엇이라고요?
담보 말이오. 내 투자에 대한 보증 말이오. 물론 나로서는 그 돈을 전부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홀릴 듯이 거의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귀걸이는 어때요? 귀걸이 같은 것에는 흥미가 없는데요. 그러면 테라를 저당 잡히겠어요. 내가 농장 같은 것은 가져서 무엇을 씁니까? 하지만 당신이라면 좋은 농장이에요. 손해될 일은 없어요. 내년에 모카를 수확해서 갚겠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의자에 버티고 앉아 두 손을 주머니에 찔렀다. 모카값은 떨어져 가고 있고 게다가 심한 불경기로 돈은 점점 귀해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레드, 당신은 나를 놀리고 있군요. 당신은 수백만 달러나 갖고 있으면서. 그녀를 훑어보는 그의 눈에는 격렬하게 일렁이는 악의가 있었다. 어찌됐든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당신도 꼭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 말을 들으니 나도 무척 기쁘군요. 나는 옛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오 레트, 제발 좀. 그녀는 절망적으로 말했다. 용기도 자제심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목소리를 낮춰요. 당신도 북부놈들이 듣는 건 싫겠지요. 누가 당신의 눈을 고양이 같다고, 어둠 속의 고양이 눈 같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레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모조리 이야기하겠어요. 실은 몹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잘 돼간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자기 정신이 아니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조금도 내게 도움을 주시지 못해요. 꼭 어린애 같으세요. 모카밭에서 일할 일손은 한 사람도 없고 게다가 부양해야 할 가족은 13명이나 돼요. 그리고 세금은 여간 높은 게 아니에요. 레트, 모조리 말하겠어요. 이 1년 동안 우리들은 매일 굶다시피 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아실 리가 있어요. 우리들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배고픔에 잠을 깨고 허기에 지쳐 잠이 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게다가 따뜻한 옷까지 하나 없고 어린애들은 늘 추위에 떨며 병을 앓고 게다가 그러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옷은 어떻게 된 거요? 어머니의 커튼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그런 수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배고프고 추운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북부에서 건너온 정상배들이 세금을 잔뜩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세금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는 5달러짜리 금화 한 입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들은 테라를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테라를 잃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나의 민감한 마음을 다치게 하는 대신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고서 아름다운 부인의 일이라면 언제나 약한 나의 너무나 여린 마음을 낚으려 들었단 말이오. 못 써요, 스칼렛. 그러나 울지는 말아요. 당신은 눈물 한 가지만 빼놓고는 갖가지 수단을 다 써본 셈인데 눈물에는 나도 견뎌낼 것 같지가 않소. 이미 내 마음은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돈일 뿐 이 매력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절망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비웃듯이 말할 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조소할 때에는 가끔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얼른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이 사람은 감정을 상했을까? 정말 이 사람은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손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로 결혼 신청을 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2번이나 말한 적이 있는 그 불쾌한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만일 정말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를 달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의 검은 눈은 사랑하는 사람다운 대라곤 전혀 없이 조용히 웃고만 있는 것이다. 당신의 담보는 곤란한데요. 나는 농장주가 아니오. 그 밖에 뭐 제공할 것은 없나요? 아, 마침내 막바지까지 오고야 말았다. 지금 그것을 말해야 한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가장 두려워하던 것과 부딪히기 위해 달려가는 그녀의 마음에서 가식이나 꾸밈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제공하겠어요. 당신 자신을? 그녀의 턱선은 긴장으로 모가 나고 눈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였다.
포이전 때 피티고무떼그 현관에서 만났던 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당신은 말했어요. 나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아무렇게나 의자에 기대앉아 그녀의 긴장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거무스름한 얼굴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판별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엇인가 번득였으나 그는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당신은 말했어요. 나를 원한 것만큼 강하게 다른 여자를 원한 적이 없다고요. 만일 아직도 나를 원하고 계신다면 드리겠어요. 레트, 나는 무엇이든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어음을 써주세요. 약속하겠어요. 맹세하겠어요.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는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증서를 써두세요. 그는 기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판별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가 기뻐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어떤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좋으니 말을 해주었으면 그녀는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레트.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아버지의 농장 감독을 하던 그 저주받을 인간에게 테라를 빼앗기고 말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어떻게 당신은 지금도 내가 당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어떻게 당신은 자기에게 300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요? 그런 값비싼 여자란 여간에서 찾기 힘들어. 그녀는 머리 끝까지 빨개졌다. 그녀의 굴욕감은 극한에 이르렀다. 어째서 당신은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 농장을 내놓고 피티패트 아주머니 댁에서 살지 않는 거요? 그 집의 반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하고 그녀는 외쳤다. 당신은 바보인가요? 나는 테라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집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게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아일랜드 사람들은 하고 그는 말하며 기대고 있던 의자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고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가장 저주받은 종족이요. 당치도 않는 일로 혼자 씨름하는 일이 많거든. 예를 들면 토지가 그래요. 땅 위의 토지는 어느 토지고 다를 것이 없는데도 말이오. 그런데 스칼렛, 이것만은 분명히 합시다. 당신은 사무적인 일로 나를 찾아왔소. 내가 300달러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내 정부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요. 그 더러운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와버리자 그녀는 어쩐지 홀가분해진 것 같았다. 희망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내가 300달러를 제공한다면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 무척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었고 그의 눈 속에는 악의적인 광채가 번뜩였다. 그러나 전에 내가 뻔뻔스럽게도 이와 같은 제안을 했을 때에는 당신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소. 그리고 사뭇 욕설을 퍼부으며 기사도 당당하게 사생활 따위는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하였소.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을 들춰내서 안갚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당신의 특이한 마음을 신기해야 할 뿐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지 않지만 굶주림을 문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서라면 감히 그 짓을 한다. 그것은 모든 미덕은 단순히 대가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내 견해를 증명하려는 것뿐이요. 오 레트, 당신은 잘도 이야기하시는군요. 나를 모욕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돈만은 주세요. 네? 그녀는 어느 정도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 레트는 이런 인간이니까 과거에 그녀에게서 받은 모욕과 좀 전에 속을 뻔한 데 대한 보복으로 가능한 한 그녀를 괴롭혀주고 모욕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좋다. 참기로 하자. 어떤 일이라도 참을 수 있다. 테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잠시 동안 그녀는 한여름 오후에 푸른 하늘 아래 클로버가 우거진 테라의 잔디밭에 황홀하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 보았다. 하늘에는 온통 뭉게구름이 성처럼 피어오르고 코로는 흰 꽃 냄새를 맡으며 귀로는 즐거운 듯이 분주히 날아다니는 꿀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오후에는 정적이 깃들고 멀리 꾸불꾸불한 황토 들판을 달려오는 집마차의 소리가 들린다. 테라는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돈은 주실 거지요? 그는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은근하기는 하나 잔인한 울림이 있었다. 아니, 못 드리겠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그 말을 똑똑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요. 지금 나는 1센트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소.
애틀랜타에는 내 돈이 1달러도 없어요. 물론 나는 약간의 돈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 고장에는 없어. 어디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 만일 내가 어음 따위를 쓰기라도 한다면 북군 녀석들이 풍뎅이를 본 오리처럼 삽시간에 내게 달려들어 우리들 두 사람이 손에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녀의 얼굴은 보기 싫게 파랗게 변하고 코 언저리 주근깨가 갑자기 두드러져 보였다. 일그러진 인매는 제랄드가 격분했을 때와 흡사했다. 그녀는 돌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뜻도 모를 고함을 질렀으므로 저쪽 방에서 와글거리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뚝 그쳤다. 그러자 레트는 표범처럼 날쌔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두툼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는 미추광이처럼 그에게 저항하며 손을 깨물고 발길질을 하고 분노와 절망과 증오와 상처받은 자존심의 고통을 목이 찢어져라 외치려 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며 갖은 방법으로 그의 무쇠 같은 팔에서 몸을 빼내려 했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고 바싹 졸라맨 코르셋 때문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는 아플 정도로 힘을 주어 억세고 난폭하게 그녀를 내리누르고 그녀의 입을 틀어막은 손으로는 사정없이 턱을 죄었다.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불안한 듯한 사나운 눈으로 그녀의 몸을 안아올려 가슴에 끌어안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녀를 무릎 위에다 내리눌렀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조용히 해요. 큰 소리를 내선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당장 놈들이 들어와요. 자, 침착해요. 북부 녀석들에게 그런 추태를 보이고 싶소? 누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골똘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차츰 정신이 가물가물 멀어졌다. 그가 숨이 막히도록 누르고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코르셋이 쇠고리가 조여들듯 마구 가슴을 압박해왔다. 그녀는 자기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있는 그의 품 안에서 증오와 분노에 몸을 뒤틀었으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희미해졌다. 그녀의 위에 있는 그의 얼굴이 메스꺼운 듯한 안개 속에서 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점점 짙어져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힘없이 허우적거리는 몸짓을 하며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녀는 뼛속까지 지치고 힘이 빠져 정신이 몽롱했다. 그녀는 모자를 벗은 채 의자에 기대 있었고 레트는 그녀의 손목을 다독거리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은 걱정스레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친절한 젊은 사관이 브랜디를 그녀의 입에 흘려넣으려다가 목덜미에 엎질렀다. 다른 사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서로 수군거리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 제가 정신을 잃었었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으므로 깜짝 놀랐다. 이걸 마셔요. 하고 레트는 컵을 들어 그녀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제야 겨우 그녀는 조금 전에 일을 생각해내고 힘없이 그를 흘겨보았으나 너무나 지쳐서 화낼 기운도 없었다. 제발 마셔요. 그녀는 꿀꺽꿀꺽 마시고는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컵을 그녀의 입에 대주었다. 이번에는 쭉 들이켰다. 그러자 뜨거운 액체가 갑자기 그녀의 목을 뜨겁게 했다. 이제는 원기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레트는 말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처형되는 줄로만 알고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파란 군복의 무리는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주보기도 하며 또 같은 기침을 하기도 하다가는 이윽고 방을 나갔다. 그 젊은 대위가 문 어귀에서 발을 멈추었다. 또 무슨 일이 있거든. 아니, 좋습니다. 사관은 문을 닫고 나갔다. 좀 더 마셔요. 하고 레트는 말했다. 싫어요. 마셔요. 한 모금을 더 마시니 온기가 전신에 번지며 떨리는 다리에도 차츰 힘이 났다. 그녀가 컵을 밀어붙이고 일어나려 하자 그가 어깨를 눌렀다. 날 건드리지 말아요. 난 돌아갈래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또 기절할 테니. 당신과 여기 있는 것보다 거리에서 기절하는 편이 나아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거리에서 기절시키고 싶지는 않소. 날 가게 내버려둬요. 난 당신을 증오해요. 이 말을 듣더니 비로소 그의 얼굴에 아련히 미소가 번졌다. 그러는 편이 훨씬 당신답소. 이제 조금은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로군. 잠시 그녀는 허탈 상태에 빠졌다. 노여움으로 원기를 되찾고 힘을 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너무나 지쳐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도 증오심을 품을 수도 없었다. 패배감이 그녀의 마음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잃었다. 긍지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테라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의자에 기대 있었다. 그의 무거운 숨결이 가까이 들렸다. 브랜디의 취기가 점점 온몸에 퍼져서 일시적인 힘과 온기를 그녀에게 주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와 얼굴이 마주치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곤두선 눈썹을 경련시키며 얼굴을 찡그리자 레트 특유의 웃음이 되돌아왔다. 아하, 겨우 기분이 돌아섰군요. 그 성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물론 난 기분이 좋아요, 레트 버틀러. 당신은 상종 못할 가증스런 인간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고 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모른 체하고 내게 말을 시켰어요. 내게 쓸데없는 말만 시키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당신에게 말을 시키지 말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씀이요? 그건 무리요. 이곳에 있으면 심심풀이가 될 만한 일이 도무지 있어야지. 나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하고 말하고 그는 웃었다. 얘의 그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녀는 모자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그는 그녀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아지신 것 같소? 내버려둬요. 그 태도로 보아 충분히 좋아진 모양이군. 그러면 이것만은 말해주시오. 당신이 불 속에 던진 쇠는 나뿐인가요? 그의 눈은 날카롭고 빈틈없이 그녀의 얼굴 표정의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건 무슨 뜻이죠? 당신이 낚으려고 한 것은 나뿐이냐는 뜻이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관계가 있지. 나 이외에도 당신이 끈을 달아둔 사나이가 있소 없소? 말해봐요. 없어요. 그건 이상한데. 당신이 5이나 6명쯤 예비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소. 틀림없이 이제 당신의 그 흥미있는 제안에 끌려들 녀석이 나타날 거요. 그것은 그야말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니까 내가 충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충고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도 들려주겠소. 지금으로선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 같아서 말이오. 그러지 말고 들어요. 좋은 충고니까. 사내에게서 뭔가 손에 넣으려고 할 때에는 내게 한 것처럼 털어놓고 덤벼서는 안 돼요. 보다 미묘하게, 보다 유혹적으로 해야 하오. 그러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신도 이미 완전히 터득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까 당신이 내게 저당으로 당신의 그 뭐더라 보증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을 때에는 당신은 마치 모처럼 굳어져 있었소. 나는 그때의 당신의 눈과 똑같은 눈을 20걸음쯤 떨어진 결투용 피스톨 위에서 본 적이 있지만 아무튼 그다지 어울리는 풍경은 아니요. 그런 모습은 사나이의 가슴에 아무런 열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오. 그것은 남자를 조종하는 방법이 아니오. 당신은 아무래도 소녀 시절의 훈련을 잊어버린 모양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이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그녀는 말하고 힘없이 모자를 썼다. 자기 목에 밧줄이 감겨져 있는 주제에 게다가 그녀의 참담한 처지를 눈앞에 보면서 그가 어쩌면 이토록 유쾌하게 농담을 할 수 있는지 그녀로서는 이상하기만 했다. 그녀는 그가 마치 자기의 무능력을 뭉개 없애려는 듯이 주머니에 찌른 2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기운을 내시오 하고 그는 모자의 끈을 메고 있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 목에 올가미가 씌어질 때에는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아주 속이 후련해질 거요. 내게 대한 당신의 묵은샘은 모두 청산될 거요. 물론 오늘 목도 그리고 유언장에는 당신의 이름을 써넣어 두지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은 세금을 낼 때까지 당신의 목을 매달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고 갑자기 그녀는 그에게 지지 않을 만큼 악의를 가지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건물에서 나오자 비가 내리고 하늘은 흐린 퍼티빛으로 우중충했다. 광장에 있던 병사들도 막사 안으로 비를 피해 들어가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탈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집까지 먼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브랜디의 술기운은 터벅터벅 걷는 동안에 차츰 사라져갔다. 찬바람이 그녀를 부르르 떨게 하고 차가운 바늘 같은 빗방울이 매섭게 얼굴을 찔렀다. 피티고모의 얇은 외투는 금방 비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벨벳 옷은 엉망이 되었고 모자의 장식털은 그 털이 전 주인이었던 수탈기 테라의 뒷뜰에서 비를 맞았을 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보도에 깐 보석은 깨져 있었고 꽤 긴 거리 사이에 전혀 깔려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런 곳에서는 지늘기 발목까지 빠지고 악교풀처럼 달라붙어 신이 발에서 벗겨지기도 했다. 신을 떼어내려고 몸을 구부릴 때마다 옷자락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물 웅덩이도 피하려 하지 않고 멍하니 발을 옮겨 디디며 무거워진 스커트를 질질 끌고 갔다. 패티코트가 젖고 펜탈렛이 복사뼈에 닿아 차가웠으나 그녀는 그처럼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 옷이 형편없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추웠고 또 마음이 무거웠으며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무슨 낯으로 테라로 돌아가 그들의 얼굴을 대한단 말인가. 모두들 이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황토밭, 그 우뚝 솟은 소나무, 어둠침침하고 질퍽거리는 늪지대의 밭, 그리고 그 삼나무 숲의 깊은 나무 그늘, 어머니 엘렌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묘지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미끄러운 길을 힘없이 걸으며 그녀의 가슴은 레티에 대한 증오로 불타올랐다. 어쩌면 그렇게 악당 같을까. 부군이 그를 교수형에 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이 불명예와 굴욕을 알고 있는 그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는 그렇게 할 마음만 있었다면 그녀에게 얼마든지 돈을 변통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남자한테는 교수형도 과분하다. 옷은 흠뻑 젖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추위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히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그가 보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다. 어지간히 꼴사납게 보였겠지. 그는 얼마나 웃었을까. 그녀가 걸음을 재촉하면서 진흙 속에 미끄러지고 우뚝 서고 숨을 헐떡이며 벗겨진 신을 집어 신을 때마다 지나가던 흑인들이 무엄하게도 그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저희들끼리 마주보며 웃기도 했다. 이 무엄한 검은 원숭이들 같으니 이따위 검은 원숭이들이 감히 테라의 스칼렛 오하라를 비웃다니. 그녀는 그들의 등을 피가 나도록 힘껏 채찍으로 갈겨주고 싶었다. 이런 놈들을 해방시켜 멋대로 백인을 조소하게 만들다니 북쪽 사람들은 또 얼마나 악마들인가. 워싱턴가에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의 풍경은 그녀 자신의 심정처럼 침울하고 살벌했다. 여기는 피치트리가에서 본 것 같은 혼잡도 발랄함도 없었다. 전에는 이 근처에 좋은 집들이 즐비해 있었으나 개축된 것은 불과 몇 집 되지 않았다. 주춧돌과 요즘 와서 샤만 장군의 파수병이라고 불리는 새까맣게 탄 굴뚝이 길을 꺾으려는 것처럼 잔뜩 서 있었다. 전에 집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잡초에 덮이고 잔디밭에는 마른 풀이 뒤엉켜 그녀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새겨진 노둣돌과 두 번 다시 곱비를 맬 것 같지 않은 말뚝만이 눈에 띄었다. 찬바람과 찬비와 진창, 입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적막과 황폐, 그녀의 발은 흠뻑 젖고 집까지 갈 길은 아직 아득하기만 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패티고머의 외투에 흙을 튀기지 않으려고 좁은 인도 끝으로 몸을 피했다. 말 한 피리 끄는 마차가 천천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부가 만일 백인이면 태워달라고 하려고 돌아서서 쳐다보고 있었다. 마차가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도 비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부가 흑막이 판자에서부터 둘러친 방수포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쩐지 본 듯한 얼굴이어서 좀 더 확인하려고 차도까지 나가자 그 사나이는 거북한 듯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귀에 익은 목소리로 기쁨과 놀라움에 들떠 소리쳤다. 혹시 스칼렛 부인이 아닙니까? 어머나 케네디 씨 하고 그녀는 외치고 또다시 흙탕물을 튀기면서 길을 가로질러 외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흙투성이 차바퀴에 바싹 몸을 대었다. 여기서 아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이런 반가운 일은 태어난 이후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히 진정이 엿보였으므로 그는 기쁨으로 얼굴을 붉히며 마차 저쪽을 향해 황급히 씹는 담배의 찌꺼기를 뱉어버리고 가볍게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힘차게 그녀의 손을 잡아 방수포를 쳐들고 그녀를 마차에 태웠다.
스칼렛 부인, 이런 데에서 혼자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요즘 이 근처가 무척 소란하다는 것을 모르세요? 게다가 이렇게 흠뻑 젖어서 자, 발을 이 무릎 덮개로 감싸세요. 그가 암탉처럼 수다를 떨며 이것저것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시중에 몸을 맡겼다. 비록 노처녀가 바지를 입은 것 같은 프랭크 케네디이긴 했지만 남자가 이렇게 이것저것 돌봐주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레트한테서 그토록 잔인한 대우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한결 강하게 그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자세히 보니까 그는 옷도 훌륭하고 마차도 새 것이었다. 그리고 말도 젊은 데다 살이 퉁퉁하게 쪘다. 그러나 프랭크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그 크리스마스 전날 밤 부하를 데리고 테라에 왔을 때보다도 훨씬 늙어 보였다. 얼굴은 여이고 누랬으며 그 누런 눈은 늘어진 살 속에 움푹 들어가 거슴츠레했다. 생강빛 수염은 전보다 숱이 적었고 담뱃진에 물이 들어 계속 잡아 뽑았는지 전혀 고르지가 못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슬픔과 걱정과 피로에 지친 얼굴만이 있는 이때 그만은 명랑하고 활기찬 듯이 보였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말했다. 이 시내에 와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PT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당신이 계시다는 말은 하시지 않더군요. 테라에서 그 누군가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까? 셀렌을 가리키는 말이다. 얼빠진 늙은이 같으니. 아니요. 그녀는 따뜻한 무릎 덮개를 목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며 대답했다. 혼자 왔어요. PT 고모님께는 온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말에게 소리쳤다. 말은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테라의 사람들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아, 네, 별일 없어요. 무슨 말이든지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아직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패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금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따뜻한 무릎 덮개에 둘러싸인 채 마차 한 구석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지금은 테라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자. 좀 더 있다가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을 때 생각하도록 하자. 그녀는 지금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혼자서 짓거릴 수 있는 화제를 주어 그녀는 다만 가끔 어머 멋져요 라든가 당신은 정말 현명해요 하고 맞장구나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케네디 씨, 당신을 만났을 때 전 정말 놀랐어요. 옛 친구들과 소식도 없이 지내는 것은 나쁘지만 전 당신이 애틀랜타에 계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마리에타에 계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마리에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장사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애틀랜타에서 살게 됐다고 셀렌 양한테서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가게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말하니 셀렌이 프랭크와 그 가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희미하게 생각났다. 사실 그녀는 셀렌이 하는 말 따위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다. 프랭크가 살아있어 언젠가는 골칫거리인 셀렌을 자기에게서 떼어가 주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던데요. 하고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가게를 차리셨어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빈틈이 없으세요? 그는 셀렌이 그 이야기를 모두에게 하지 않은 것을 알자 다소 감정이 상한 모양이었으나 칭찬을 받자 곧 기분이 좋아졌다. 네, 가게를 차렸지요. 제 생각에도 제법 괜찮은 가게입니다. 모두들 나보고 타고난 장사꾼이라고 하죠. 그는 기분 좋은 듯이 웃었다. 언제 들어도 기분 나쁜 얘의 그 꾀꾀거리는 닭 울음소리 같은 웃음이었다. 우쭐거리는 늙은 바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은 무얼 해도 성공하실 거예요, 케네디 씨.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게까지 차리게 되셨어요?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만났을 때에는 당신은 한 푼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는 짜증스럽게 마른 기침을 하고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그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미소를 띄었다. 네, 거기엔 긴 사연이 있죠, 스칼렛 부인. 살았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얘기만으로 충분히 집까지 갈 수 있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